그가 하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난한 소녀가 왔습니다. 백만장자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 듣기보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문 뒤에는 파트너나 직원이 아니라 손에 걸레를 든 7살짜리 소녀가 서 있고 얼굴에 두려움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그가 전화에 늦지 않았다면, 출발을 늦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녀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예의 바르고 인간성이 없을 정도로 차갑던 호텔 체인 사장 승우 씨가 방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다. 그의 앞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셔츠와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회색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조용히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미안해요. 그는 목소리를 살짝 높여 말했다. 누구세요? 그녀는 명령받은 대로 멈추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네, 청소하러 왔어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이는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돌보러 왔어요. 친구. 그는 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얘야, 이건 게임이 아니야. 그냥 제가 청소를 안 하면 쫓겨날 거예요. 그녀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화학약품 보관장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듯이 능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선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휴대전화를 꺼내 경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그는 더 날카롭게 말했다. 모두에게 전화했어요. 곧 와서 당신을 데려가서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바닥을 닦을게요. 그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마치 평소의 아침 일과인 것처럼 양동이에 물을 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지켜보았다.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구의 타일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창문까지 다 닫을 수 있나요?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전화를 끄고 통화를 취소했다. 그는 아래층 서비스층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카드가 여전히 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수. 가사 도우미. 우리는 그녀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매니저가 변명했다. 그녀는 체크인도 안 했어요. 봄에 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열쇠를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안에는 좁은 침대와 양동이, 오래된 벽이 있었는데 벽 뒤에는 소녀가 밤새 잠을 잔 곳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덧붙였다. 확인해봤습니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바라보더니 옷장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퇴근한 뒤에는 항상 청소를 하시나요? 그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물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할 수 없을 때만 그렇죠. 어디 살아요? 여기. 그는 앉아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 7살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다니세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요. 그는 평소의 구조, 통제, 질서, 의식, 가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는 그 접시를 정에게 주었다. 그녀는 재빨리, 조용히 식사를 한 뒤, 셔츠 자락으로 손을 닦고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저녁에 그는 차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았다. 거기에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는 전화번호를 다이얼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자애를 찾았어. 내 애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녀를 보낼 수는 없어. 이틀 후, 그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실비를 지불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메인 호텔의 게스트룸으로 데려가서 잠옷과 칫솔을 사왔다. 그녀는 얼마나 걸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처음으로 깨끗한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경비원에게 전화했을 때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나를 쫓아낼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녀는 뒤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당신은 묻지 않을 거예요. 그는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를 7시에 깨웠다. 나는 그를 새로운 학교로 데려가서 임시 보호자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1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와요? 나를 데리러 가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더 가까이 앉았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성은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무도 제 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성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성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느? 그녀는 약간 두려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처럼요. 그날 밤, 샘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고 그냥 물어본 걸레를 든 소녀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일한다. 그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듯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녀는 6개월 넘게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말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요? 자파실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선은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 여자애를 몇 번 봤어요. 우리 조카라고 생각했죠? 가끔씩 오긴 했지만 살아있는 모습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블릿 화면에 빨간색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프로젝트였습니다. 2주 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고, 구급차, 걸레를 든 소녀. 질문. 당신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의 성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금속, 유리, 마천루의 깔끔한 라인, 주변의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 소녀 때문에 그의 리듬이 깨졌다.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치료비를 지불하고, 집을 빌려주고, 지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저는 그것을 국가에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임시보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따르죠. 사회복지 서비스, 수표, 서류 작업 같은 거요.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승우. 이건 현실이에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건강검진, 심리상담, 그리고 신원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는 출생증명서도 없고 종이에 적힌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할머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숙은 개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반쯤 누워서 눈썹 아래로 승우를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지만 믿지는 않았다. 왜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일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없고, 다시는 여기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늙었어요. 승우 씨, 저는 지워졌어요. 그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는 연민에 대해 말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제목은 어때요? 그녀도 탈락해야 할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피로만 보였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녀를 쫓아내지 않아서 고마워. 착한 아이니까. 다만 그녀 자신이 되는 걸 막지는 마. 나는 새로운 구석에 앉는다. 그들은 그것을 임시방편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노트를 정리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 중 하나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큰 집이 있어요. 서명. 이건 호텔이 아니라 그냥 집이에요. 그는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세요. 무섭지 않을 때만. 오늘은 무섭지 않아.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림을 바다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다. 즉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건강검진, 생활환경점검, 사회복지사와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승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서명하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사전 평가하는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죽이 너무 익어서 울거나 하루 종일 창문 옆에 앉아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협상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온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가 나아질 때까지. 그녀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그러자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가 베개 가장자리에 놓아둔 장난감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귀 하나가 찢어진 작고 연약한 개. 그는 그녀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에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혼자 사셨나요? 그는 처음에 그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어린애야. 옳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침묵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일어서서 옷장에서 오래된 걸레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걸레였습니다. 그녀는 앉았다. 그녀를 키울 수 있나요? 왜? 그녀가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류의 기억인가요? 무슨 기억인가요? 모든 것이 바뀐 때. 다음 날,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임시 보호. 결정을 내릴 권리. 책임.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건네주었다. 정말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애완동물 가게에 들렀습니다. 진열창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크고 털이 덥수룩하고 웃기는 개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계획 없이 강아지를 샀다. 그냥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 당신은 웃을 거예요. 그녀는 문을 열고 상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건가요? 옳은. 그의 이름은 당신이 알아내세요. 진호라고 부르자. 재밌는 이름이니까.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 그녀, 그리고 진호. 캡션.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는 신문을 보았다. 가슴이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사업도 없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출근이 늦어졌습니다. 교통체증이나 회의에 갇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연은 거울 앞에 서서 티셔츠를 청바지에 넣으려고 했었다. 부끄러워요.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안팎을 뒤집어 입는 거잖아요.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는 그것을 열고 티셔츠를 뒤집은 뒤 비로소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련 없음. 저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정연이는 학교에 처음 온 첫 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심하세요. 침착하세요. 의사소통을 피하세요.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겪은 아이들이 더 큰 독립성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석은 아동 심리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도움이나 장난감,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잊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여전히 입구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얼굴에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일찍 도착해서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라고 그가 물었을 때 그녀는 설명했다. 당신은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밥을 먹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저녁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왜 말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많은 일을 해냈으니까요. 그건 알겠어요.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휴가가 선반의 책을 정리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문간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여행 가방처럼 말이야. 짐을 싸서 떠날 수 있지. 나는 여행 가방이야. 그는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행 가방이 아닙니다. 그럼 왜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하시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실수를 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일어섰다. 당신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여기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서 그녀가 어떻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믿지 못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질시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미술 학교에 데려가서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교복, 이젤, 그리고 색상과 구성에 관한 책을 사주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던 사무실에 그녀는 지금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집, 개, 그와 그녀. 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온다. 연구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학교 증명서가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남은 것은 당신의 동의뿐입니다. 서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만 질문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후견인 자격도 못 얻을 거예요. 그녀도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을 위한 사람입니다. 내가 못 가져가면 어떡해? 변호사는 빙긋이 웃었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거야. 저녁에는 주석이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목록이에요. 이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건 아주 조금만. 그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폰 없이 하루 보내? 그럼 우리끼리 피자 만들 수 있겠지? 공원에 가서 진호랑 같이 놀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내 사촌한테 줄 수 있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방금 펜을 들고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나도 그래요. 일주일 후, 그는 영구보호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나 자선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가벼운 발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주연, 그녀는 잠옷을 입고 손에 낡은 걸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 수 있나요? 확신하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당신이 떠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저는 남았어요.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소파에 주스를 쏟더라도요? 그는 웃었다. 노트북에 마커로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렸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요. 두 사람은 모두 웃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스타스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저녁 먹고 나서 청소하고, 바닥 닦고, 설거지하고, 식기세척기에 넣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불 끄는 거 잊지 않았어. 옳은. 그리고 저는 이를 2번 닦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합니다. 항상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을 끊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항상 누가 무엇을 할당받았는지 확인하고 보고해야지. 난 프로젝트가 아니야. 난 슈메이커야. 그는 한숨을 쉬고 태블릿을 치웠다.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처음이에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일정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계약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과는 정직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남자아이가 학교에 왔습니다. 박지호입니다. 키가 크고, 시끄럽고, 무례하고, 항상 손이 더럽습니다. 그는 곧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는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너는 그저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야.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버지도 없고 성도 없어. 아무도 널 선택하지 않았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울 때 하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집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면 안 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말하다. 그녀는 창틀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다. 마치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내가 그것을 지어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나를 선택한다면 당신도 이상할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 왜 아이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옳을 것 같아서요.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아?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불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했으니까요. 당신은 두려움 없이 방으로 들어가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밝다. 그녀가 마침내 자기 자신처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눈물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반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너도 알잖아. 그녀가 말했다. 내 성은 이제 승우야. 잡지에 그렇게 써 있잖아. 내가 승우니까. 승우가 개를 키우고 토요일마다 피자를 먹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는 빙긋이 웃었다. 이게 새로운 전통인가요? 아니요. 다만 가족끼리 살면 모든 걸 가족끼리 해야 하니까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답게 행동하세요. 그는 그녀를 직장에 데려가서 직원들을 만나러 나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연이야. 오늘부터 내 딸이야. 비서가 숨을 헐떡였다. 지점장은 지금까지 숫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으려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나요? 더웨. 행복에 도전하세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그와 함께. 완료.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주고 간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습니다. 주연은 그림과 구운 과자를 가져왔고 그 어린 소녀에게 이제 그녀가 거의 진짜 학생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죠. 당신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승우였는데 이제는 아빠예요. 그는 목에 덩어리가 생겨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 전시회에 새로운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집, 정원, 의자에 앉아있는 노부인, 풀밭 위의 진호, 불 옆에 있는 남자와 소녀의 그림이 있는 큰 종이입니다. 모서리에는 집이란 침묵할 때조차도 두렵지 않은 곳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선은 눈을 떼지 않고 그림을 응시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당신의 딸은 정말 강해요. 그녀는 내 것이 아니야. 그녀는 내 거야. 난 그냥 여기 있을 뿐이야. 그리고 너희 둘이 지금 함께 있는 건 정말 행운이야. 그는 일정을 바꾸기 시작했고 월요일 오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정의 차례입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1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개일 뿐이다. 때로는 영화이고 때로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항상 아이를 원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아빠를 원했어요. 그냥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밀려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포옹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는 꽉 껴안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선택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호텔의 개장은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로 여겨진다. 언론, 투자자, 유명인사, 카메라 플래시. 선은 언제나 화려한 데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유리문 앞에 서 있지도 않았고 거울 앞에서 연설을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학교에 가기 전 소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호는 그녀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부엌에서 빵을 태우는 냄새가 풍겼다. 그리고 이 향은 어떤 좋은 커피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상식 이틀 전, 주연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색된. 내부에는 새로운 열이 추가된 출생증명서 사본이 있습니다. 성, 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관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수용입니다. 그의 편이 아니라 그녀의 편에서. 그는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손가락은 창백하고, 목소리는 요청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이 왔습니다. 간단하지만 비극적이지는 않아요. 한 소녀, 한 가지 선택. 그녀는 공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정은이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내고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법보다 낫습니다. 석진이는 종종 그녀와 함께 간다. 자선 가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이웃들은 놀랐다. 그 사람 너야. 그 사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로 선택했는지를 통해서였습니다. 행사는 평소와 같은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회사의 발전, 프로젝트의 독창성, 사회적 사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옆에 서서 손에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고 그냥 걸어가서 그의 옆에 멈춰서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그는 천을 열었다. 오래된 회색 걸레를 깨끗이 씻고 다림질했습니다. 모서리에는 고르지 않지만 조심스러운 스티치가 수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하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천을 닫고 꽉 쥐고 마이크로 가서 넥타이를 제거합니다. 오늘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호텔을 오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문을 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그는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청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쫓겨날 테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언제 통치하느냐가 아니라 조건 없이 선출되느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절을 하고 연단을 떠났다. 그날 저녁 그들은 테라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발 밑에서 모래가 돌고 있습니다. 의자에는 주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녀의 손에 자신의 오래된 명함을 쥐고 있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드릴까요? 어느? 간단하게 승우. 아빠라고 적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알다시피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웃는 법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았죠. 그는 자신의 일정을 모두 비우고 업무의 일부를 대리인에게 넘겼습니다. 나는 오전에는 형과 지내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지낸다. 가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곤 합니다. 강아지가 연필을 씹은 모습. 그녀의 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가 어린 시절 내내 찾아왔던 침묵.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한 달 후, 학교에서 수필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나의 가족. 그는 그 신문을 가져왔지만 그녀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 네가 읽는 거 아니야. 너에 대한 글이 아니야. 널 위한 글이야. 그는 고집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베개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가족은 누군가가 문을 열고 당신을 내쫓을 때, 하지만 아직 존재합니다. 당신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사물의 이름을 붙일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신은 당신보다 먼저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이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도 없고 피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 없이 그 넉마는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알고 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될 권리. 그리고 걸레는 더 이상 수치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승리의 상징이다.